네, 소중한 한 표 한 표 지금 쌓여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사전투표 내일까지 진행됩니다. 오늘 지방선거 판세 그리고 전국 현안들 진단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사전투표율이 지금 4.5%까지 나왔군요. 지금 아직 뭐 전선거랑 비교하기는 좀 이르죠, 아직 시간이. 어렵죠. 뭐 지금 시간이 아직 6시까지니까 네네. 아직 시간이 있는데 지난 대선 때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네네. 40% 육박, 37% 이상 됐는데 이번에도 좀 높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는 사전 투표가 좀 정착돼가는 느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투표일 당일날, 선거일 당일날 할 투표를 미리 한다라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여전히 근데 정당들이 이제 자신을 지지하는 유권자들 많이 이제 불러야 되니까, 끌어야 되니까 계속 사전 투표율을 독려하는 거죠. 아무튼간에 사전 투표율이 이번에도 전반적인 관심이 아무래도 지방선거가 낮다고 합니다만 네, 사전 네. 투표율이 생각보다 좀 높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오늘 여야에서 나온 그 이 사전 투표에 대한 발언부터 네. 듣고 두 분께 듣겠습니다. 자, 보시죠. 어떠한 일이든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투표보다 사전투표일에 투표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투표하면 이긴다. 여론조사가 아니라 실제 투표 많이 하는 식이 이깁니다.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희망 있는 세상을 위해서 꼭 투표하십시오. 네, 국민의힘은 이제 그 강원도에 가서 지금 네. 권성동 원내대표였고 이쪽은 이제 개항을 이었습니다. 지금 판세를 어떻게 보십니까, 김 교수님? 오늘 사전투표가 시작이 됐고 네. 내일까지 하고 그다음에 선거운동은 며칠 남아있고 이제 수요일 날 본투표를 합니다만 사실은 지금까지 사전투표가 상당 부분 정착이 되면서 사전투표가 시작하면서 사실 표심이 결정됐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물론 이제 한 3일 정도 남아있는 기간 동안 무슨 큰 대형 돌발 변수가 없다고 한다면 네. 대충은 마음의 결정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뛰는 후보들도 사전투표 시작되면 이제는 운명의 순간이 다가왔구나라고 하는 거. 그래도 이제 물론 토요일 지나서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또 진력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네, 네. 저희들 판세로는 일단은 큰 구도의 바람 측면에서는 윤석열 정부, 새 정부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국정 안정론. 네. 이것이 저는 바람을 타고 있다고 저희 국민의힘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 전에는 거꾸로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지방투표에서 뭐 거의 전체적으로 압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 네, 네. 그와 비슷하게 이번에 지방선거는 이게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국정 안정론에 굉장히 많이 힘이 실리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야당 쪽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견제로는 조금 힘이 약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 민주당의 이제 패착의 원인은 송영길 후보가 서울로 날아오고 그 자리를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를 버리고 인천으로 날아가면서 첫 단추를 두 분이 잘못 깨면서 아마 일부 유권자분들은 야당이 좀 더 혼나야 되겠다 이런 네. 야당 심판론이 조금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한편에서는 지금 여론조사가 실제 그 바닥 민심을 제대로 반영했느냐, 샤이 민주당 잘 여론조사 응답 안 하는 응답자들 꽤 있지 않느냐라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지난 대선 때 말이죠. 네, 국민의힘과 이제 민주당의 표차가 좀 날 거다. 네, 네. 그렇게도 알고 있었잖아요. 이제 깜깜이 기간 중에 이른바. 네, 네. 근데 어쨌든 간에 뚜껑 열어보니까 아주 근소한 차이였단 말이에요. 네, 0.73%포인트 차이였고 24만 표 차이 불과했는데 이번도 전반적으로는 국민의힘이 우세하다는 얘기는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전망은 사실은.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율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고 또 지금 지방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게 민주당이고 그렇다면 아무래도 조직표라든지 결집할 수 있는 표는 이제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만 따지면 네.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이 좀 우세하지 않을까 뭐 그런 이제 추론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여론조사에 나오는 거라든지 지금 이제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요인들보다는 생각보다 민주당이 선전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렇긴 그런데 아무리 따져봐도 민주당이 별로 득점 포인트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득점 포인트가. 네. 지금 최근에 이제 그저께부터 그 박지원 위원장의 그 이제 용태론 얘기 나오고 586 용태론도 나오고 여러 가지 뭐 이제 팬덤 정치에 대한 거 나오고 다 뭐 맞는 얘기들입니다만 아무튼간에 선거 일주일 앞두고 이게 지금 당내 무슨 뭐 친문 대 친명의 갈등이다라는 그런 분석도 가능하고 말이죠. 네, 네. 아무튼간에 여러 가지 지금 갈등이 있고
또 민주당이 뭐니 해도 너무 대선 직후에 치러진 선거이기 때문에 선거 지형 자체가 어려워요. 네. 어려운 데다가 윤호중, 송영길 뭐 이런 분들이 출마도 하고 또 여전히 당을 책임지고 있고 이재명 후보 지금 개항을 해서 뭐 연검대 갔고 그건 뭐 국민의힘의 안철수 후보도 물론 분당의 영혼은 없다고 봐야 돼요. 안랩이라는 것이 판교에 있다 하더라도 뭐 네, 비슷하다 하더라도 아무튼간에 민주당의 가장 대선에 책임 있던 분들이 직접 나오고 또 선거를 책임지고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 눈에는 네. 어떤 쇄신이나 혁신보다는 자꾸 그런 데 집착하면서 24만 표 차. 졌지만 잘 졌잘 싸. 뭐 이런 얘기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중도층 유권자들, 이른바 중도층 유권자들에게는 썩 좋아 보이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리 좀 민주당에 좀 득점을 준 포인트가 있나 찾아봐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후광 효과도 지금 국민의힘이 받고 있는 것이고 예. 대선 직후에 치러지고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가 계속 보도되면서 대체로 긍정적 이미지가 많고 또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높고 이렇게 따져보면은 아 이거 국민의힘이 이기겠구나 라는 분석이 가능한데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논리가 작동된다면 오히려 투표율이 낮고 조직표나 결집표가 가능하다면 또 알 수 없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 교수님은 그 투표율이 이제 4년 전과 비슷하게 60% 정도 네. 나온다고 본다면 투표에 참여하는 중도층이 상대적으로 대선보다 적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샤이민주당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층이 결국 적극 투표층이 투표장까지 어느 당에 많이 결집해 내느냐가 문제죠. 그러니까 그 최 교수님 말씀대로 여론조사 지지율은 여론조사 응답한 사람이 투표장에 안 가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실제로 투표장까지 가야 그게 당선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적극 투표층을 얼마만큼 많이 투표장까지 이끌어내느냐의 네. 관건인데요. 예. 그래서 이제 모든 정당이 오늘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는데 저는 중도층이 과연 이번에 투표장까지 갈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인데 결국은 왜냐하면 고정적으로 진보를 지지하는 층과 보수를 지지하는 층들은 항상 결집돼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한 30% 내외의 분들은 어쨌든 간에 투표장에 가시는 분들인데 네. 스윙 보터라고 하는 중도층이 이번에 어떤 표심을 가지고 투표장까지 갈 것이냐 문제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도층의 표심이 국정 안정론에 힘을 실어주는 건 분명히 맞는데 이분들이 투표장까지 갈 거냐 이건 뭐냐면 정치학에서 이야기할 때 투표장까지 가게 하는 동의는 제일 큰 게 응징 투표입니다. 응징 투표. 내가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되겠다. 네네. 혼을 내줘야 되겠다. 너무 화가 난다. 네, 그 응징 투표인데 제가 지금 느끼기에 또 제가 지역 송파를 다니면서 느끼고 또 오세훈 선대위를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 수도권에 있는 중도층은 아 이재명 송영길 후보의 난데없는 이 철새 출마 그리고 민주당의 이 집안 싸움 그리고 민주당이 대선에서 졌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는 이 모습에 상당히 저는 야당에 대한 응징의 의지가 중도층한테 상당히 있어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지방 정부는 현 여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구청장이든 기초단체장이든 그 가지고 있는 조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집력이 강하긴 맞는데 결국 승패를 좌우하는 스윙 보트로서의 중도층의 응징 투표의 향방은 저는 이번에는 야당의 응징에 대한 그런 분위기가 적지 않이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개인적으로 드립니다. 최 교수님은 이번 그 선거를 다 통틀어서 지방선거, 보궐선거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데를 한 개나 두 개 꼽는다면 어디 꼽으시겠습니까? 그때 뭐 경기도가 우선 생각이 나요. 경기도가 지금 현재도 제일 박빙이고 네, 네. 게다가 지금 여론조사도 지금 순위가 바뀌는 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여론조사 이렇게 달라도 네. 되는 겁니까? 이게 순위는 같으면서 표차가 좀 적게 난다든지 네, 네. 오차범위 밖이라든지 오차범위 내라든지 이렇다 모르겠는데 아예 뭐 김동연 후보와 김은혜 후보는 갤럽이 한 것하고 지상파가 한 거하고 다르게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보십시오. 지금 거의 네. 10%포인트 저 차이가 많이 왔다 난단 갔다 말이에요. 하거든요. 왔다 갔다 하게 돼서 과연 여론조사를 믿을 수 있는가. 근데 이런 건 있겠죠. 여론조사의 방식. ARS로 하고 이제 또 전화 면접으로 하고 이제 이런 차이는 있을 수가 있는데 아무튼 간에 경기도 선거는 알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뭐 서울은 아무래도 오세훈 후보가 좀 우세하다고 보는 게 상식인 것 같고 인천도 보니까 의외로 이제 그 유정복 후보하고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하고 국민의 민주당의 박남춘 현재 시장 오히려 그것도 약간 또 엇갈리고 그래요. 그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역시 수도권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호남과 이제 영남은 이제 그 양쪽이 다 이제 가져갈 것 같고 제주도는 아무래도 민주당이 좀 우세해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강원, 충청도는 현재로 봐서는 조금 이제 국민의힘이 좀 우세한 것 같긴 한데 결국은 수도권 이제 서울 말고 인천과 경기 여기서 이제 어떻게 판가름이 날 것인가가 중요한데 역시 민주당 한 6군데 정도 이기면 승리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6군데. 17군데 중에서 지금 네.
광역단체가 17군데니까 네, 그중에서 6군데만 이기면 이제 민주당은 이기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호남 3곳, 제주 빼면 이제 2곳만 더 두 곳만 더 이기면 이기면 이긴다 이런 거라서 이제 뭐 가능하기도 할 것 같고 여전히 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몇 개 변수가 좀 있다고 봐야죠. 선거는 정말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많은 사람이 예측하는 것과 항상 다른 결과가 나오잖아요. 항상 모든 선거가 다 그렇더라고요. 지방선거도 그렇고 보궐선거도 그렇고 대선도 그렇고 대선은 이번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길 거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그렇게 표차가 적게 나리라고는 몰랐단 말이죠. 아무도 몰랐죠. 아무도 몰랐단 말이에요. 24만 표차밖에 안 나지 누가 알았어요. 네, 네. 이번 지방선거도 아 이런 거였구나 하고 또 결과를 보면 또 이제 그 이제 출구조사 발표하는 그 당일날 일일날 그때 또 무릎을 칠 수 있지 않을까. 네. 함부로 참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투표를 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여론조사대로 나오면 투표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민주주의의 이제 투표라는 게 이제 투표가 총알보다 강하다라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라고. 네. 아니, 김 교수님 이제 아까 오세훈 후보 선대위에 계시다고 했는데 이제 서울은 이제 덜 궁금하니까 경기하고 인천은 어떻게 보십니까? 경기 인천이 수도권의 지금 이제 그 바로미터인데요. 예. 인천도 제가 볼 때 그 승기는 잡지 않았나 국민의힘 쪽에서 일단 바람을 보면 왜냐하면 이제 개항을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가 저렇게 고전을 하는 거 보면 인천에 사실은 바람을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개항을이라는 민주당의 가장 오래된 우세한 지역마저 저렇게 예상 밖으로 흔들리는 걸 보면 네. 인천 전체의 바람이 국정안전론, 야당 심판론에 좀 분위기가 있다는 거고요. 이제 경기가 제가 볼 때 제일 큰 그 지금 접전 양상인데요. 우선 경기도가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겼던 지역이고 또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정치적 고향이자 입지가 탄탄한 지역이고 또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바람으로서의 국정안정론이 힘을 받긴 했지만 네. 그다음 바람과 구도 다음에 선거 승패를 가는 것은 인물론이거든요. 네, 네. 인물에서는 이제 김동연 후보가 김은혜 후보보다는 인물론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우위에 있지 않느냐라는 평가가 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은혜 후보는 이제 일단 초선의 국회의원인데 어쨌든 떠오르는 별로 올라왔던 거고 김동연 후보는 상당한 중량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겹치면서 지금 경기는 혼전 양상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선거를 몇 번 치러보면 앞서가는 후보가 뒤따라오는 후보한테 추격당하기 시작하면요. 네. 그 바람이라는 건 결국 뒤따라오는 후보한테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경기지사의 여론조사의 추이를 보면 처음에는 당연히 김동연 후보가 앞서갔었죠. 김은혜 후보가 상당히 처져 있었는데 여론조사의 전반적인 트렌드를 보면 추격해 올라가서 결국은 이게 추월당하는 것들이 나오면서 지금 깜깜이 선거로 이제 여론조사 공표가 안 되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네, 네. 그렇다고 한다면 되게 경험적인 제 그 감으로 보면 네. 추격해 올라오면서 추월했던 그 여론조사로 끝나는 경우에는 따라잡는 쪽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기대가 좀 많이 섞여 있는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되게 선거는 바람과 분위기와 민심이라는 게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하루가 다르게 변하기 때문에 예. 추격해 올라간다는 것은 기존에 앞서갔던 후보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의 이 추격 후보가 힘을 받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김은혜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 교수님, 지금 민주당이 지금 뭐 6군데 뭐 이렇게 네. 얘기 나오는데 만약에 경기도를 이기고 그리고 계양을을 이기고 그러면 그게 좀 만족할 만한 결과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민주당이? 경기도 하나 이기더라도 민주당은 할 말이 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처음에 출발 자체가 서울과 인천은 좀 불리하다라는 게 계속 있었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가. 그런데 이제 서울, 인천은 이제 내주더라도 국민의힘에게 경기도를 이기면은 그거는 이제 왜냐하면 경기도에 지금 인천은 경기도하고 다릅니다만 인천 계양을에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제 출전을 했는데 네, 네. 인천과 같이 이제 인천시장 선거, 경기시 선거에 같이 책임지는 모양이 됐죠. 왜냐하면 경기지사를 했었고 경기도가 이제 이재명 후보의 연고고. 근데 거기서 이제 이겨냈다. 게다가 계양을까지 이재명 후보가 이겼다. 네, 네. 그렇다면 지금 얘기되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바람이 맥히지 않는다. 역시 이재명 후보는 출마하지 말았어야 된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말들을 이제 일거에 잠재울 수가 있고 네, 네.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새로운 어쨌든 그 리더십으로 떠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이제 계양을 해서 이재명 후보가 몇 퍼센트 차이로 이기느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주 근소하게 그야말로 이제 윤형선 후보에게 국민의힘 윤 후보에게 아주 신승을 한다면 상당히 빼질 달더라도 원내에 진입하더라도 입지가 오히려 탄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이제 당내 이른바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네, 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당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치열하게 경쟁이 있을 겁니다 아마. 네, 네. 그런 것들과 연관되는 문제긴 한데 아무튼간에 경기와 계양을 이기면 네. 민주당은 할
할 말이 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워낙 선거 지형이나 선거 환경이 민주당에게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예측 자체가 국민의힘이 상당히 이기지 않겠느냐. 네. 서울도 구청장이 지난번엔 거의 싹쓸이했잖아요, 민주당이. 네, 네. 지금 분위기는 좀 안 그런 것 같더라고요. 많이 달라요 지금. 네, 서울 구청장 선거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그 말씀대로 경기도와 계양을 만약에 민주당이 이기면 그건 뭐 그걸 그 국정 심판까지는 연결시키기 어렵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할 말이 있지 않겠는가. 지금 네. 여러 가지 갈등 상황에 비춰봐서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개항을 사실 윤영선 후보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불과 뭐 2주여 전에 몇 명이나 됐겠습니까, 우리 국민 중에. 지금 의회의 접전이 벌어지고 있고 이재명 후보가 인천은 외지인들이 사는 곳이다라는 발언에서 또 국민의힘 집중 공격을 하고 있고, 개항을 판세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저는 그 개항을의 바람과 그 결과가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정치 생명 그리고 민주당의 향후의 어떤 그 진로에 대해서는 결정적 분수령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민주당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패착을 했던 게 이번 지방선거를 쉽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쉽게 본 것은 정세 판단이 미스인데 3월 9일 날 대선에서의 24만 표 차이로 우리가 아깝게 졌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니까 이 정도 우리가 아깝게 진 거다. 네. 정말 잘 싸웠다라고 하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평가 속에서 그러면 지방선거 송영길 서울시장 가고 또 인천 계양으로 이재명 후보 가면 이재명 후보가 총괄선대위원장을 전면에 내세워서 지방선거도 해볼 만하다. 그리고 인수위 때 보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이게 별로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다. 네, 뭐 이런 저는 자만이 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큰 패착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역대로 대선에서 패배한 패장이 3개월 만에 얼굴 빳빳이 들고 고개 들고 다른 데로 옮겨가서 표 달라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민주화 이후에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깨트리면서까지 지금 인천 계양을로 이재명 후보가 갔기 때문에 저는 의회에 지금 이 고전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의 윤영선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이 그야말로 초접전의 양상은 네. 다른 데보다도 저는 오히려 계양을의 이런 그 지지율이 응징 투표에서 제일 강한 지역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면 한 20% 이상 차이가 나는 여론조사였는데 거의 붙어가지고 같이 가느냐. 그러면 이재명만큼은 심판해야 되겠다고 하는 윤영선 지지 세력들이 사실 투표장으로 갈 수 있는 구조지 저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보다는 훨씬 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심판하겠다는 저는 국민의힘을 찍겠다는 이런 분들이 훨씬 더 강한 투표의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어서 저는 이것도 막판에 뚜껑을 열어보면 의회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요. 결과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개항에 덫에 걸려버린 것이죠. 개항을 편하게 꽃길처럼 받아 안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승리를 하겠다고 했지만 전국을 돌아다니기는커녕 개항에 갇혀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양상이 아닌가 싶고 결국은 패배할 수도 있다고 한다면 정치 생명이 이제는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뭐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너무 이 민심을 가볍게 봤어요. 저도 뭐 누누이 출마하는 게 뭐 당위적인 측면 말고 네. 자숙하고 반성해야 되는데 왜 출마하냐라는 당위론적인 걸 넘어서 실익적인 측면에서 봐도 실리의 측면에서 봐도 민주당에게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에게도 나쁠 거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런 결과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과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더라도 뭐 큰 차가 아닐 건 분명합니다. 지금 여론조사라는 게 완전히 틀리는 게 아니니까 추세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가볍게 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 뭐 다 말씀하시는 겁니다만 24만 표 차라는 거.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거의 뭐 이제 새로운 정치, 걸출한 정치인이 탄생했다라는 거. 그래서 전반적으로 너무 단순하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라든지 그 송영길 후보가 그 자리를 내주고 서울로 가고 서울은 대단히 어려운 지역인데 민주당에게 거기를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 내준 이 모양새가 대단히 안 좋아 보인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가 뭔가 바람을 일으키고 이제 전체 지방선거를 이끌려 했던 건데 완전히 패착이 된 거예요. 결과는 모르겠어요. 적어도 현재까지의 선거 분위기는 그러한 부분을 부인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자, 민주당의 그 박지원 위원장하고요. 그다음에 그 선거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잠시 뒤에 얘기하고 그 전에 이것도 지방선거에 그 변수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집 근처에서 이제 술을 마신 그 어느 유튜브 채널에서 그 사진을 이제 공개를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호샵한 것이라는 또 의혹을 제기했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우선 이제 새로 정부가 출범하고 새 정부가 일을 막 하는 시기니까 대부분 이제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윤석열 정부를 이제 반대하는 분들은 그 부분에 상당히 많은 지금 그 관심을 갖지만
전반적인 언론의 그 환경이나 또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술 먹었던 일이 있었나 보다라고 하는 정도의 관심 정도로 좀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 이슈 자체가. 네. 그리고 이제 객관적인 실체적 진실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공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부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이게 실제로 술을 드신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 일부 그 유튜브에서 이걸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것은 지금 대통령이 그 과거에도 검사 시절에 또 후보 시절에 그 술을 즐겨 하신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네, 네. 이번에도 그 세종에 가서 국무회의 하면서 젊은 MZ 세대 공무원들과 만났는데 이거 건배사 하는 자기 싫어한다고 하면서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건배사 하는 동안 술 먹을 시간이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이런 정도로 사실 애주가 스타일이 그러니까 네. 사실 농담을 그렇게 하는 건데 예. 애주가이기 때문에 뭐 대근처에서 어떤 뭐 일정이 있어서 네. 잠시 반주를 곁들일 수도 있었겠지만 실체적 진실은 지금 대통령실에서 NCND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이 그렇게 지방선거에 중요하게 크게 문제가 될 만한 네. 결정적인 어떤 사건은 아니다라는 게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들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부분이 크게 이제 뭐 저 사람들 유권자들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지금 남북 관계가 지금 상당히 긴장 관계가 될 수가 있고 그런데 이게 술 먹어도 돼? 이런 분들도 있겠죠. 그거야. 네, 생각에 따라 다르겠는데 그게 그렇게 유권자들의 마음속에 표심을 바꿀 정도로 국민의힘 찍으려 하다가 대통령이 술을 먹었으니까 집 근처에서 바꾸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을까요? 그래도 일단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서로 공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네. 이 부분은 뭐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 근데 이런 이제 보도라든지 이런 이슈가 뭐 이슈라고 하기까지도 뭐하긴 한데 네. 이런 게 자꾸 여러 번 나오는 건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뭐 대통령이라고 술 먹지 말라는 건 없잖아요. 먹긴 네, 먹는데 이게 어쨌든 노출돼가지고 이게 야당의 공격 포인트가 된다면 네. 어떤 정치랑은 어쨌든 간에 빌밀 주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부분은 조금 신중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그 3명의 장관 2명과 장관 후보자 2명과 식약처장 발표하면서 전부 다 여성이 됐고 조금 전에 전해진 소식은 원래는 남성 후보들을 결재를 했다가 바꿨다고. 그 뒤에 이제 바꿨다라고 합니다. 되게 잘한 겁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본래 이제 당선인 시절에 그리고 후보 시절에도 윤석열 후보 당선인의 일관된 입장은 그 성별 안배 또는 뭐 여성 할당 네. 이런 것들보다는 능력과 전문성과 일에 검증된 능력으로 좀 판단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뭐 여성이 좀 지나치게 소외된 게 아니냐라는 일각의 문제제기가 있었고요. 특히나 최근에 한미 정상회담 때는 이제 외신 기자도 그 부분을 질문을 했고 네, 네. 국회의장단 그 만남에서도 이제 김상희 부의장이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귀담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성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입장을 좀 변경한 것 같고 그 과정에서 금방 그 언론에 나온 것처럼 애초에는 남성으로 일단 후보에 올렸다가 이번에 이제 2명의 장관 후보자와 식약처장을 여성으로 바꾼 것 같은데요. 저는 여성이기 때문에 할당을 해서 뭐 이 자리를 줘야 되겠다 이런 식의 발상은 이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성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이 성적 차별 속에서 그다음에 사회적 환경 속에서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만한 구조적 제한의 불평등을 받은 건 사실이죠. 네. 그런 면에서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에서 여성에 대한 성차별의 그 폐해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어떤 고려를 하는 건 좀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인선을 여성 중심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 있다고 보고 그러나 이제 나머지 인사청문회가 남아 있죠. 네, 인사청문회 네. 과정에서 이번에 발탁된 2분의 여성 장관들이 전문성과 자질이 잘 검증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지명된 후보자 중에 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후보자가 의원이 때 국회에서 이제 발언을 하면서 당시 이제 대통령 기록관 관련해서 국무회의 의결 관련해서 발언하면서 저도 이제 그 발언록을 쭉 봤는데 문 대통령이 치매다 이렇게 발언하진 않았지만 이제 앞뒤에 이제 건망증이 치매로 이어지고 문 대통령의 기억력을 잘 그 주의해서 봐야 된다 그런 발언이 있었거든요. 야당이 굉장히 반발하더군요 지금. 야당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아마 청문회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문제 가지고 청문보소 채택을 안 할 명분은 잘 안 될 것 같아요. 과거 발언이기도 하고 이게 무슨 어떤 그 비리나 횡령 이런 것과 관련된 게 아니고 또 이른바 그 7대 범죄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단지 그러나 아마 상당한 정치적 근거가 될 것 같아요. 전직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 대통령에게 치매 어쨌든 그 이 정치적인 이슈라는 게 코트마다 하는 거 아닙니까? 거두절미만 하고 그렇죠. 문 제목으로 대통령이 뽑히는 거죠. 그게. 그럼요. 문 대통령한테 치매라고 했다 이렇게 되면은 네. 야, 저 후보가 너무 과했구나, 너무 극단적이네라는 인식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여론이 굉장히 이제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청문회의 그 이제 그 하나의 방향을 보면은 어떤 이슈가 나와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네. 방송 신문에 보도가 되면서 그 이슈가 잦아들면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 이슈가 계속 이제 커지고 또 다른 언론이 또 받고 또 보도가 되면 이러면 이제 이슈가 커지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이제 침해 발언이 분명히 나올 텐데 청문회 전국 때 네. 나올 텐데 그 부분이 언론에 어떻게 비치고 여론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그걸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잦아들면 그냥 없어진 소멸되는 것이고 네. 그렇지 않고 이게 진영 간의 대결로 가면서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이 어차피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할 텐데 네. 가뜩이나 지방선거 결과가 만약 안 좋다면은 그 부분이 또 어떻게 반영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상당히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 당시에서도 말이죠. 네. 굳이 뭐 국가 원수한테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였거든요. 네. 그때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죠. 그렇죠. 근데 자유한국당이 그때 좀 상당히 극우적으로 나간 점이 있었죠, 솔직히. 네.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박순애 그 후보자는 교육과 관련이 없는 행정학자인데 교육부의 장관 차관이 왜 다 이제 비교육 그 전문가들이냐? 예, 그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견 뭐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인사의 원칙이라는 게 이렇게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있다 약간 변경되니까 이제 이런 아쉬움이 남는 건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애초에 전문성과 능력과 검증된 일꾼으로서의 적합성을 가지고 쭉 선정을 했는데 여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이제 문제 제기에 동의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여성으로서 이번에 교육부 총리를 낙점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과 능력이라는 부분에서 약간 아쉬움에 미흡한 점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행정학을 전공한 분이기 때문에 네. 교육이라고 연관되는 걸 찾는다고 한다면 대학교 교수라는 거 말고는 사실상 찾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과연 이제 교육개혁이라는 엄청난 큰 과제를 안고 있는 그 교육부총리라는 수장으로서 네. 과연 능력에 적합성이 있느냐에 이제 야당 쪽에 의문 제기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송곳 같은 질문을 통해서 예. 과연 이 박순애 후보자가 이 교육부를 통과해서 남아있는 교육개혁 그리고 지금 대학 재편 문제도 있고 굉장히 많은 교육의 어떤 난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어떻게 할지 능력을 검증하는 순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건희 그 여사가 이제 그 영부인 그 하셨던 그 분들 차례로 찾아 방문을 한다고 하더군요. 네. 어떤 뜻으로 뭐 해석하시나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통합이라는 게 지금 우리 정치의 굉장히 큰 과제입니다, 사실은. 통합이라는 개념이 대단히 애매모호하긴 한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통합을 해야 되는 건데 제도적인 측면도 있고 여야의 뭐 여야정 협의체 같은 경우도 필요하고 또 대통령 부인이 이른바 다른 진영의 그 대통령 이제 전 부인에게 전 대통령 부인에게 찾아가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통합의 하나의 행보라고 봅니다. 최근에 5.18 민주화 운동 거기 이제 국민의힘 다 가고 또 대통령실에 이제 그 참모들도 가고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대통령도 가고 이런 부분들이 통합의 큰 하나의 그 단초들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런 것과 더불어 가지고 대통령의 부인이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 보수 대통령의 부인이 권양순 여사 찾아가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이 조금씩 쌓이면서 정치와 같이 이제 맞물리고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통합이 조금씩 돼 나가는 거거든요. 단지 이제 그런 행위 한두 개 가지고 통합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적어도 자꾸 만나고 서로 소통하고 그러다 보면 조금씩 이해의 폭이 넓혀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상당히 적절한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만났다가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겠어요? 뭐 대통령 부인끼리 만나서 뭐 그렇게 사적인 감정이 없는 건데 사적인 감정이 있는데 그 사적인 감정을 풀려고 만나서 잘못 얘기가 돼가지고 악화될 수 있죠. 개인 간의 관계에서는. 네, 지금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네. 저도 이제 이번에 김건희 여사가 이 권양숙 그 여사를 만나기로 한 건 굉장히 적절한 저는 결정이라고 봅니다. 특히나 지금 김저숙 여사의 유쾌한 정숙 시처럼 굉장히 활발하고 적극적인 영부인으로서의 행보보다는 제2부속실도 폐지를 하고 영부인 호칭도 안 쓰겠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조용한 내조 그렇지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챙기겠다는 것이어서 아무도 정권이 교체된 상황에서 새로운 대통령 부인이 그 과거에 다른 진영에 있는 그 대통령 부인을 만나러 갔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특히나 이게 상징적인 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누차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손꼽았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개인으로서 한국 정치사회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분으로 높이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 대통령이지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시지만 역대 대통령 부인 중에서
실제로 그 대통령이 돌아가신 다음에 해마다 모든 그 진영의 사람들, 정치인들이 모여서 해마다 추모식을 하는 건 노무현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네. 돌아가신 전직 대통령 많습니다만 해마다 추모식 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추모식에만 진보 진영의 모든 사람이 모여서 그 부분을 사실 정치적으로 하나의 장으로 그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서 윤석열 정부 사람들도 가서 그 추모식에 참석을 했던 거기 때문에 이제는 5.18 행사에 여야 진보 보수가 하나가 되듯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진보 보수가 하나가 돼서 이제는 진보 진영에 독점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래서 진보 진영에서 하시는 권양숙 여사는 일종의 상징적인 지금 인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분을 오히려 지금 현직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가서 화해와 통합의 물꼬를 트는 건 저는 굉장히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지원 위원장의 그 발언과 최근 행보에 대해서 어제도 저희가 같은 주제로 그 다른 두 분이 나오셨는데 다양한 해석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또 일관된 그 해석도 있었고 두 분 그 사이에서 최 교수님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첫째, 선거를 코앞에 두고 네. 목전에 두고 그런 얘기 나온 거는 민주당으로서는 대단히 불리한 이슈입니다. 그게 나와서 이제 불과 이제 선거가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 하더라도 그런 이슈가 제기되고 당의 여러 구성원들이 맞는 말이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 제기되어 왔던 문제인데 대처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게 오히려 득점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박지원 위원장, 비대위원장의 그 이제 팬덤 정치 없어야 된다. 그리고 최강욱 의원 빨리 이제 징계해야 된다라든지 586 물러나라 이런 얘기들 하면서 당의 주류 586 세대가 여기에 반박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건 당연히 이제 선거 앞두고 자중질환으로 비칠 수밖에 없어요. 일단 가장 유권자들이 싫어하는 건요, 당내 갈등입니다. 어쨌든 간에 싸우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러면서 볼 때는 박지원 위원장의 발언이 왜 이 시기에 나왔는가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죠. 제가 봐도 그렇고. 네. 네. 일단 내일 모레가 전쟁인데 네. 일단 그 집안 내에 단속을 해야 되는 건데 네. 그걸 그렇게 급해서 가. 이게 이제 지난 4.7 재보궐선거 작년에 그때 나왔던 얘기였고 지난 대선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그게 계속 반성과 혁신이 없었다는 건 다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근데 그러다가 또 좀 잠잠해지다가 다시 얘기를 꺼내니까 예. 이게 무슨 당내 친문과 친명,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갈등의 연속 아닌가. 그리고 지방선거 끝나고 당권을 둘러싼 뭔가 이 사전 포석 아니냐. 그런 해석이 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다른 측면에서 볼 때는 박지원 위원장의 저 말은 당연히 맞는 말이거든요. 네. 단지 586이 다 물러나라. 그건 좀 문제가 있죠. 다 자연스럽게 선거라든지 정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교체가 돼야 되는 것인데 네. 무조건 당신들 다 나가시오. 그런 건 반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당이론적으로는 맞는 거였는데 시기나 방식들 이런 부분들은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내에서도요. 김 교수님은. 저는 이제 이 박지원 비대위원장과 기존의 이제 주류 세력과의 갈등은 그 내부의 뭐 이러저러한 그 읍소나 뭐 상황을 우리가 이해한다 하더라도 국민들 시선에서 뭐냐면요. 민주당은 여전히 반성 못하고 있구나. 이런 것이 가장 주요한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했으니까 반성하고 고쳐야 된다는 게 대선에서 패배한 쪽에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국민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또 자기들끼리 집안 싸움하고 일종의 난파선에서 네가 먼저 내려라 내가 먼저 내려라 하는 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에게는 여전히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민주당이라는 이미지가 더 확대되는 측면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나 송영길 후보가 지역을 옮겨가면서 출마한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저렇게 내용을 겪는 것들이 변화와 쇄신을 하지 않겠다는 것들로 비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쌓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박지원 위원장이 그 시기에 그런 말을 하는 게 적절했는지 여부는 제가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건 좀 시기적으로나 저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당내에 변화하지 않는 기득권 세력에 대해서 싸울 수 있으려면 두 가지의 인물 유형이 있습니다. 김종인 스타일이 있든지 안철수 스타일이 있는데요. 네. 김종인 스타일처럼 자기가 원톱이 돼서 내가 완전히 원톱이 비상대책위원장의 전권을 가지면 자기 뜻대로 정말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혁신을 하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원톱이 아니지 않습니까? 불려온 사람이고 권한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과 실제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차이가 있는 것이고 안철수 스타일은 뭐냐면 싸우다가 아니면 자기 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력을 데리고 나가서 자기의 정치적인 활력을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박지원 위원장이 또 정치적 기반이 있느냐? 그것도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박지원 위원장의 저 말씀이 100번 옳은 말씀이고 또 그렇게 되기를 민주당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말씀보다는 이제는 지방선거 참패 이후에 박지원 위원장이 당대표 출마하시거나 아니면 당을 하나 만드셔서 네. 민주당을 협공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끝으로 윤미향
이제 무소속 의원입니다. 네. 외교부가 공개한 문서에 보면 발표하기 하루 전에 한일 위안부 합의 발표하기 하루 전에도 윤미향 의원에게 내용을 설명했다. 그리고 윤미향 의원이 지금까지는 10억엔 그건 난 모르는 거다라고 했었는데 그 문서에 보면 10억엔도 설명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셨습니까? 2015년도에 그때 외교부가 우리가 이제 일본하고 맺은 협정 네. 그 문제가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이제 윤미향 의원에게 알렸다라는 거, 알리고 윤미향 의원은 그걸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모른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외교부도 나중에 얘기가 없었고, 이 부분이 지금 윤미향 의원의 지금 뭐 재판 중이긴 합니다만, 재판 중이긴 한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당시에 그렇게 일을 처리했던 이때가 이제 박근혜 정부 때였거든요. 2015년도가. 네. 그리고 그때 이제 일본과 맺은 그 협정이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고, 일본의 입장은 어떤 1965년도에 한일 협정에 근거해야 된다는 건데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입장이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었고 말이죠. 새 정부가 어떻게 입장을 할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이 당시에 윤 의원에게 그걸 만나서 알려주고 윤 의원은 또 나중에 거짓말을 하고 이런 게 드러난 거거든요. 이건 사실 윤미향 의원이 크게 반성해야 되는 문제고 당시 외교부로서도 아주 적절치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부분도 이제 사실은 이제 외교부에서 문서를 지금 공개함으로써 사실이 드러난 거거든요. 그동안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는 전혀 외교부 측에 대해서 그런 비밀 합의에 대해서 이야기 듣지 못했다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외교부에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이야기를 했다는 게 사실로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윤미향 의원이 사실은 거짓말한 꼴이 된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윤미향 의원이 뭐 이전에도 이미 이제 그 정신대 우리 할머니분들 또 위안부 할머니분들의 사실은 여러 가지 못할 짓을 해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많이 받으셨던 분인데 이번에 거짓말한 것까지 만약에 들통이 나게 된다면 윤미향 의원의 정치적인 정당성이라고 할까요? 도덕적 정당성, 특히 이제 그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권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고 하는 시민단체로서의 정당성이 근본부터 훼손되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물론 윤미향 의원은 어제 이제 반박을 했죠. 소녀상 철거 등등에 대해서 자기가 들은 바가 없었다. 그리고 문서 전체를 공개해라. 지금 공개된 문서는 이제 제목이 돼 있고 내용은 이제 지웠는데 차라리 전체를 공개해라라고 이제 반박을 했더군요. 전체를 공개하라고 해도 공개가 잘 안 될 겁니다. 아마 더 이상 공개되지 않을 거고 윤미향 의원의 이런 발언들이 신빙성이 떨어져요. 그동안 여러 가지 윤미향 의원의 여러 가지 행태라든지 그동안의 어떤 발언 이런 걸로 볼 때 과거에 자신이 했던 것과 너무 다르게 했던 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제서 윤미향 의원이 또 글쎄 뭐가 진실인지 이것도 잘 모르겠는데 전체를 공개하면 뭐 사실이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든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윤미향 의원이 이제 정말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사과하고 그런 게 맞죠. 자꾸 강변한다면 과연 국민들이 믿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지방선거 사전투표 시작돼서 첫날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까지 진행되고 다음 주 수요일에 지방선거와 7군데 보궐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제 그 결과가 공개되게 되겠습니다. 오늘의 전국 분석해 주신 최창렬 교수님, 김근식 교수님 두 분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기초 광역의회의원 3,800여 명을 새로 뽑습니다. 지방의원이 되기 위해 지금 선거운동에 한창인 후보는 7,000명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전과 기록을 보면 너무 많이 눈에 띄어서 자격 요건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YTN이 집계해보니 지방의원 후보자의 15%, 947명이 음주운전 전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상습 음주운전도 적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음주 측정 거부, 무면허 등 도로 위의 범법 행위가 상당수입니다. 거대 양당은 공천 기준의 음주운전을 부적격으로 못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음주운전 전과자 319명을 지방의회 의원 후보로 공천했습니다. 국민의힘이라고 다르지 않아서 음주운전 전과자 380명을 공천했습니다. 정당 공천받아 출마한 음주운전 최다 전과자를 직접 만났습니다.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음주운전 4건, 음주 측정 거부 2건, 무면허 운전 4건,
제가 38살쯤 됐죠. 그때 이제 부도가 났어요. 80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음주도 있고 그때는 사실 인생을 다 내려놓은 상태다 보니까. 지역에서 사업을 했던 그는 지난 7회 선거에서 군의원이 됐습니다. 그때는 무소속이었는데 이번에는 유력 정당의 후보입니다. 음주 저가 기록에 대해서 설명할 게 있냐고 묻기 때문에 있는 대로 얘기를 했어요. 얘기 주시더라고. 그래서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전과가 2범, 3범으로 계속 이어지는 이런 사람들 같으면 정말 공직자의 자격이 아예 없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사회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규범에 대한 합의들을 어떻게 나의 행동 규범으로 받아들이냐의 문제거든요. 검사를 꿈꾸던 22살 군인 윤창호 씨가 음주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지면서 음주운전 강력 처벌에 대한 논의가 불붙었습니다. 우리가 만장일치로 이번에 정기국회에 입법을 하자라는 데 이해 없으시죠? 네. 이른바 윤창호법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에는 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뒤따릅니다. 여야 이견 없는 합의로 만들어진 이른바 윤창호법. 일부 위헌 결정이 나긴 했지만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는 공감대 속에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대 양당은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오늘 의견된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적발 시는 부적격자로 심사가 강화되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에는 공천에서 원천 폐지키로 했습니다. 이 말은 지켜졌을까요? 거대 양당이 지방의원 후보로 공천한 음주운전 전력자는 699명. 이 가운데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전과를 기록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2명, 국민의힘 11명입니다. 양당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 선거 벽보만 보고 뽑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정당에서 그런 재질이 나쁜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을 공천하는 부분들은 정당이 100%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자신들이 만든 공천 기준마저 무시하는 거대 정당. 법을 어겨도 부도덕한 행위를 해도 여의도에만 잘 보이면 살아남는 지방의원들. 지방의회 징계와 전과 전수조사 연속 보도. 내일은 마지막으로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를 망가뜨리는 무투표 당선 문제를 분석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되살릴 대안을 제시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6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전국 3,551개 투표소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투표율이 막판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지지층의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홍천군의 돼지 농가에서 올해 첫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해 긴급 매몰 처분과 함께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확산할 경우 최근 급등한 돼지고기 가격이 추가로 상승할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날보다 2천여 명 줄어들면서 이틀째 10,0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60세 이상 고위험군에 검사와 진료, 치료제 처방이 원스톱으로 하루에 이루어지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의용병으로 참전했던 이근 예비역 대위가 오늘 아침 귀국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은 현지에서 중요한 임무를 많이 수행했다고 주장하며 치료 뒤에 경찰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전력을 집중하면서 전투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민간인 희생자도 급증하면서 세계보건기구는 러시아의 의료시설 공격을 중단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대전에서 9살 어린이가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훔치다 붙잡혔습니다. 가게 주인은 팔에 있는 수상한 멍자국을 주목했고 부모의 학대를 받은 사실을 알아낸 자세한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원도 홍천군의 돼지 농가에서 올해 첫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해 긴급 매몰 처분과 함께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또 홍천군에 있는 돼지 농장 15곳에 대해 긴급 정밀 검사와 강원도 전체의 돼지 농장에 대한 임상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해당 농가에서 발견한 돼지 사체의 시료를 분석한 결과 돼지열병으로 확인됨에 따라 농장에서 사육하는 돼지 1,500마리를 긴급 매몰 처분하고 확산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은행권이 줄줄이 예금 적금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NH농협은행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 오는 30일부터 수신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하나은행도 수신상품 금리를 최고 0.25%포인트 올리기로 했습니다. 우리은행도 22개의 정기예금과 16개의 적금 금리를 오늘부터 최고 0.4%포인트 올렸습니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도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유류 수입 상한선을 줄이는 내용 등을 담은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안보리는 현지 시각 26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이 계속되고 있고 핵실험 강행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되지 못한 데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최초로 부결된 사례라며 안보리에 대한 국제사회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마치자마자 미국 정부가 중국을 국제사회의 가장 심각한 도전이라고 규정한 대중국 전략의 기조를 발표했습니다. 유재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중국 전략의 종합판으로 불릴 만큼 안보와 경제, 인권 문제 등을 폭넓게 다뤘습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국제 무대에서 법과 원칙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았고 이를 통해 눈부신 발전을 이룬 중국이 오히려 이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무한한 우위를 선언한 점을 이유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중국을 국제 질서의 가장 심각한 도전으로 규정했습니다. Under President Xi, the ruling Chinese Communist Party has become more repressive at home and more aggressive abroad. 블링컨 장관은 하지만 중국 경제를 봉쇄하거나 정치 체계를 바꾸는 등 신냉전을 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에 중국이 따라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둘러싼 전략적 환경을 바꾸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We cannot rely on Beijing to change its trajectory. So, we will shape the strategic environment around Beijing to advance our vision for an open, inclusive international system. 최근 두 나라 사이 최대 갈등 요소인 타이완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고 있는데 중국이 타이완의 국제기구 참여를 막는 등 강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비난했습니다. 여기에 홍콩과 티베트의 인권 문제까지 거론해 중국 정부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의 최후의 화력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민간인 희생자 급증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는 러시아의 의료시설 공격 중단하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김은건 기자 보도합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미사일 공격에 나선 모습입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스칸데르가 동부 주요 군사시설을 파괴했다고 러시아 측은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도 도네츠크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미사일이 폭발하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군의 공세가 허세지면서 동부 지역 전투가 가장 격렬한 국면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Бої на сьогодні досягли максимальної інтенсивності. Ворог штурмує позиції наших військ одночасно на декількох напрямках. 러시아군은 돈바스 지역 행정 중심지인 크라마토르스크로 가는 길목을 집중적으로 공격해 이미 상당 부분을 장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Траса прострілюється. Сєвєродонецьк повністю обстрілюється. Постійно просто. Зараз більше 90. 러시아군이 동부 지역은 물론 철수한 하르키우 지역에도 포격을 계속하면서 민간인들의 희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우크라이나 의료시설에 대한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러시아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We, the World Health Assembly, must be crystal clear about where responsibility for this health crisis lies. It lies with the Russian Federation. 반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제재가 서방에 문제를 안겨줄 뿐이며 러시아를 국제경제체제에서 몰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문제도 서방의 제재 때문이라며 흑해 봉쇄를 제재 해제와 연계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YTN 김은근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10,000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환자는 16,584명으로 전날보다 2,000여 명 줄었습니다. 일주일 전 같은 요일보다는 8,000명 넘게 줄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36명 줄어든 207명으로 9일째 200명대입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40명으로 4주째 두 자릿수를 유지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난 2년 동안 꿈도 꾸지 못했던 대학 축제가 돌아왔습니다. 다시 활력이 돌고 있는 캠퍼스 표정을 윤성훈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일본 안에 건빵 7개 먹기! 목이 맨 상태에서도 정해진 시간 내에 건빵을 먹겠다고 나서고 조심스럽게 물병 세우기에 도전해봅니다. 성공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3년 만에 열린 대면 축제는 학생들에게 소소한 게임 그리고 함께하는 즐거움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맨날 연습실에 있으면서 연습하다가 이렇게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다 함께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게 너무 뜻깊은 것 같고 옆자리에선 학생들이 턱걸이하며 근육을 뽐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가 특히 반가운 건 운동 동아리 학생들입니다. 운동 동아리로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렇게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서 이제 축제에서 동아리 홍보도 하고 근처에 사는 아이들도 축제가 열리는 캠퍼스를 찾아 함께 자유를 누렸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축제도 안 열리고 해가지고 집 밖도 못 나게 하고 해가지고 되게 답답하긴 한데 오랜만에 축제 오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저녁이 되자 분위기는 더 뜨거워집니다. 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어깨를 걸고 우위를 다졌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호흡하고 함성을 외치자 저절로 웃음이 터집니다. 얼굴을 마주하고 한데 모여 식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화면에서만 본 친구들과 직접 만날 수 있어서 좀 신기하고 너무 기쁩니다. 야외에서 이제 밥도 이렇게 많은 인원이 먹는 거는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서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젊은 열기로 가득 찬 대학가. 코로나19에서 되찾은 일상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네, 좀 가슴 아프기도 하고 조금 훈훈하기도 하고 그런 소식입니다. 슈퍼마켓에서 9살짜리 어린이가 물건 훔치다가 붙잡혔는데 가게 주인이 이 아이를 혼내기보다는 팔에 멍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해서 아이가 학대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네, 가게 주인의 지혜로운 대응이 어떻게 학대받는 아이를 구해냈는지 사건 취재한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네, 대전입니다. 네,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 17일 오전 49살 남자아이가 대전 산성동에 있는 한 슈퍼마켓에서 음료수와 장난감 등을 그냥 들고 나가려다 가게 직원들에게 발각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아이 양팔에 멍자국들이 여럿 있는 걸 본 사장이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물건을 훔치려다 들킨 아이를 훈계해 돌려보낼 생각이었는데 아이 몸을 살펴보고는 생각이 바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상처라고 하기엔 멍이 많고 심했다는 건데요.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몸을 보니 멍든 게 많았습니다. 절도가 문제가 아니라 몸에 이상이 있어서 이거 문제가 심각하구나.
그래서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신고하고 또 어떻게 대응을 하셨습니까? 네, 우선 가게 사장은 아이가 다친 이유부터 물었습니다. 사장은 한참 망설이던 아이가 어머니에게 맞아서 생긴 멍이라는 것을 실토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던 사이에 절도 사실을 들은 아이 어머니도 가게에 도착했는데요. 아동학대를 확신한 사장은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아이 어머니에게 절도가 나쁜 일이라는 걸 알려줘야 하니 경찰을 불러서 훈계해달라고 하겠다고 말한 겁니다. 사장은 출동한 경찰과 잠시 가게 구석에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한 뒤 학대가 의심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아이의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이후의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네, 경찰은 아이의 등과 팔, 다리 등에서 다수의 멍자국을 확인하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아이는 어머니와 둘이서만 살고 있었는데요. 아이와 어머니 모두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경찰은 어머니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아이는 현장에서 어머니와 분리됐고 지금은 친척이 돌보고 있습니다. 경찰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분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이 돼서 응급조치 3호를 통해서 아이를 보호시설로 인도하였습니다. 보호조치는 중구청 전담 공무원과 함께 논의 중에 있습니다. 만 10살 미만 아동학대 범죄는 시도 경찰청에서 전담하도록 한 지침에 따라 현재 대전경찰청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이와 어머니에 대한 조사를 빠르게 마무리한 뒤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네. 양동훈 기자가 이 사건 취재했습니다. 이번에 취재하면서 좀 느낀 것도 있고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기회가 된 김에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보건복지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피해 아동이 학대 사실을 직접 신고한 경우는 전체 학대 사례의 14.2%에 불과합니다. 아동학대 범죄는 피해자가 어린 데다가 학대 행위자의 80% 이상이 부모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피해자들이 외부에 직접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렵고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건 더욱 힘들어 시민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더럽거나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다니는 아이, 몸 곳곳에 멍이나 상처가 보이는 아이가 있다면 아동학대를 당하는 게 아닌지 의심해봐야 합니다. 아동학대의 경우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점점 학대가 심해질 가능성도 큽니다. 이번 슈퍼마켓 사장님처럼 주변에 학대를 당하는 아이가 없는지 살피고 의심 정황이 보이면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더 심각한 학대로 이어지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어젯밤 10시 반쯤에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에 있는 식품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퇴근해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2층짜리 공장 3개 동 2천여 제곱미터가 모두 타서 소방서 추산으로 17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2층 포장 작업장에서 불이 시작된 것 같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의도와 서울대를 잇는 신림선 도시철도 개통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오전 10시에 서울 보라매공원 추녀탑 앞에서 신림선 개통식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신림선은 여의도 색강역부터 서울대역까지 11개 정거장을 연결하는 7.8km 노선으로 출발점에서 종점까지 16분이 걸립니다. 방탄소년단 BTS가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날 예정입니다. 반아시아계에 대한 증오 범죄를 논의해야 하는 자리라고 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음악 그룹 백악관으로 초청하는 것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김형근 기자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현지 시각 31일 바이든 대통령이 그룹 방탄소년단 BTS를 만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에서 먼저 초청했고 BTS가 이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1일은 아시아 태평양계 주민 유산의 달을 마감하는 날입니다. 만나는 이유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백악관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반아시아계 증오 범죄와 차별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미국에서는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 범죄가 급증했습니다. 코로나19가 중국에서 비롯됐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재작년 3월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증오 범죄만 10,000건이 넘습니다. 특히 애틀랜타에서는 백인 남성의 총격으로
아시아계 8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증오 범죄 퇴치를 약속하며 관련 법안에 서명까지 했습니다. They're on the front lines of this pandemic trying to save lives. And still, they're forced to live in fear for their lives just walking down streets in America. It's wrong, it's un-American, and it must stop. BTS도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 범죄에 대해 그동안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한 세대의 목소리가 되어서 대변을 한다는 게 조금은 낯간지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막중한 책임감이 좀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개별적인 음악 그룹을 백악관으로 초청한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세계적인 스타로서 BTS의 위상과 영향력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잡지 창간호만 2만 점을 넘게 수집해서 기네스북에 올라있는 우리나라 박물관이 있습니다. 가천박물관입니다. 근대 잡지의 효시죠. 소년을 비롯해서 학술적인 가치가 높은 창간호들을 엄선해서 처음으로 도록을 만들었습니다. 이기정 기자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 잡지의 창간호가 가장 많이 소장된 가천박물관. 중복 도서를 제외하고 2만 600여 점의 창간호를 보유하고 있어 120년 잡지의 역사를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1906년에 창간된 대한자강회 월보를 비롯해 1908년 근대 잡지의 효시가 된 소년도 눈에 띕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이 발행한 청소년 교양 잡지 학생은 물론 창작가 비평, 어깨동무 등 개화기에서 현대를 이어주는 출판 기록의 산실입니다. 기네스북에도 등재된 창간호 수집의 계기에 대해 이길려 가천대 총장은 문화유산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시대의 생각, 사상, 정치, 문화, 교육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런 대표적인 문화유산이거든요. 그래서 창간호를 모아가지고 후대에다가 물려주면 참 좋겠다. 가천박물관은 또 수많은 출판 잡지 창간호 가운데 대한제국 시기부터 1979년 사이에 귀중본을 엄선해 도록으로 발간했습니다. 우리나라 잡지의 창간호가 도록으로 집대성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것만은 꼭 남겨서 후세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창간호만 364권을 골라가지고 그리고 도록을 만들었습니다. 가천박물관은 한국출판학회와 함께 창간호에 대한 학술 연구를 진행해 곧 연구 성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인천에서 유일하게 국보인 초저본 육아사지론 권제 53을 소장하고 또 국내 최대의 의료사 박물관이기도 한 가천박물관은 시민들이 더 좋은 환경 속에 역사 문화를 접하도록 전시실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계획도 추진 중입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암 치료를 위한 새로운 무기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암 정복 속도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이용해 암세포를 공격하는 최신 항암 기술인 카티 면역세포 치료제. 혈액암 등에서 탁월한 효과를 입증했지만 일부 환자에게서는 재발이 발생합니다. 기존의 카티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할 때 표적으로 삼는 암세포 표면의 특정 물질인 CD19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엔 암세포 표면에 두 가지 물질을 표적으로 삼는 카티 치료제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CD19가 없는 암세포, 아니면 CD22가 없는 암세포 이런 것들도 CD19와 22를 동시에 표적하는 이중 카티를 만들게 되면 이러한 반응성들을 상당히 높일 수가 있는 점에 있어서는 한 가지의 해결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내 연구진은 최근 이런 방식의 카티 치료제의 특허 출원을 완료하고 곧 인체 임상시험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다른 연구진은 바이러스를 이용해 암세포를 파괴하는 이른바 항암 바이러스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암세포 안에서만 증식하도록 유전자를 조작한 데 이어 인체 면역세포의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치료용 유전자도 바이러스에 넣었습니다. 치료 유전자가 그 항암 바이러스 내부에 있어서 그 항암 바이러스가 증식하면서 이 내부 유전자도 같이 증폭을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치료 단백질을 굉장히 고농도로 암 조직 내에서만 발현시킬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오는 8월 미국 강국에서 임상시험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암은 한국인 사망 원인 1위지만 종류도 많고 발병 원인도 다양해 아직 남은 과제가 많습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항암 기술들이 속속 개발되면서 인류의 암 정복을 한층 앞당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출근길에 대통령 비서실은 정책 위주로 운영돼야 하고 공직자 비위 정보 등을 수집하는 업무는 사정기관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답한 것입니다. 이런 방식이 미국의 방식이고 그래서 민정수석실을 없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사정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직 후보자에 대한 비위, 의혹에 대한 정보 수집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것은 대통령 비서실이 직접 수집하지 않고 받아서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교육부,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어제 여성을 지명한 윤 대통령이 처음에는 남성 후보자들로 최종 결재를 했다가 이후에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 기자에게 이 2명의 장관 후보자 지명을 발표하기 며칠 전에 남성 후보자들로 결재가 됐었고 그 뒤에 마음을 바꾼 윤 대통령이 돌려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근본적인 생각이 바뀐 것이 아니라면서 늘 여성 중용을 하려고 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오늘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사전투표 이후에 한 문 전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지역으로 퇴임 후에 지역으로 돌아온 것 자체가 지역의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뜻도 있거든요. 선거를 통해서 아주 지역의 융한 일꾼들 많이 뽑히기를 바랍니다. 와서 보니까 지방선거인데도 뜻밖으로 사전투표들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 투표야말로 우리 정치를 더 발전시키고 또 대한민국을 더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다 많이 투표들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대통령님 오늘의 경제지표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부터 보시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수에 나서며 코스피는 줄곧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요. 강세를 보인 뉴욕 증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스닥도 개인과 기관이 물량을 담아내면서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87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 증시 함께 보시죠. 3대 지수 모두 급등했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가운데 미 백화점 메이시스를 비롯한 소비 관련 종목군들의 호실적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환율 상황입니다. 달러화 강세가 진정되면서 환율은 하락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위험 회피 심리가 완화됐고 월말 수급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1,255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위안원 직거래 환율은 1위안당 185원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유가입니다. 계속해서 상승 압력을 받았습니다. 여름철 석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를 계속 논의한다는 소식에 3% 이상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경제지표였습니다. 파란 하늘에 따스한 햇살까지 내리쬐면서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뒤로 화사하게 핀 봄꽃들을 보니 봄 기운이 더욱 물씬 풍기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3.5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고요. 공기도 깨끗해서 시야도 탁 트여 있습니다. 하지만 주말인 내일은 다시 30도 안팎의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면서 대기는 다시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전국적으로 다소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특히 경북 동해안은 밤까지 초속 25m 이상의 돌풍이 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산불과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동안 중부지방은 서울 25도, 대전 27도로 예년 이맘때처럼 따뜻하겠습니다. 하지만 남부지방은 순천과 대구가 30도로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다시 때이른 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하지만 일요일 오후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월요일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고요. 때이른 더위도 잠시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오늘 강원 중남부 지역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벼락과 돌풍, 우박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릴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우산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